월드 이슈를 6화 원칙으로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이슈 W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기 계신 분들께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우리 제작진한테 이 푸틴의 장래 희망 처음 얘기 들었을 때 보통 장래 희망은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저만 해도 너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그래서 난 노후 걱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푸틴이 장래 희망이라고 하니까 먼저 구정은 기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푸틴의 장래 희망 한 줄로 말씀해 주시면. 강한 러시아의 강한 지도자. 우크라이나 반토막 먹자. 안정적인 은퇴 아닐까. 안정적으로 은퇴한 뒤에 세계 격투기 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싶어질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격투기까지 나올지를 몰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푸틴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 구정은 기자께서 푸틴에 대해서 이건 몰랐지 프로필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얘기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1952년생이고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0년 3월에 대선에서 당선이 됐고 2000년 5월 7일에 일친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 8년 임기 끝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잠시 총리하다가 그 후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기나긴 시간을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것, 운동 잘하고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강한 모습, 강한 남자 지도자, 모습, 예, 지도자 이렇게 모습. 쇼맨십도 잘하고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2013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청년 캠프에서 네. 그 푸틴이 젊은이들 앞에서 프라이팬을 손으로 구부러뜨리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네. 2개를 구부러뜨렸다고 했고 그리고 또 푸틴이 크렘린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거는 외국 언론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일단 확실한 건 올빼미형. 올빼미형이다. 예.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일어나서 간단하게 먹는데 먹는 식재료는 푸틴과 친한 이 러시아 정교회 그 키릴 총대주교의 농장에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보안을 아주 중시해서 늘 서면 보고를 받는다고 하고 네. 이제 집무실에서 오후에 관료들 보고를 받을 때도 서면으로 받고 뭐 언론 보도도 종이에 인쇄해서 가져와라라고 한다고 하고 그래서 뭐 감옥에서 격리된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그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노보 오가료보 네. 이곳에 있는 사무실로 간 거예요. 크렘린을 벗어나서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스스로 격리된 상태에서 화상회의, 화상 메시지 이런 걸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스트롱맨 이미지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네. 당시 극도의 고립 속에 몇몇의 측근만 데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다 매파였었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전쟁에 더 가까워지게 됐던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정치 지도자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이제 중동 사람들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항상 중동 타이밍이에요. 네, 중동 타이밍. 좀 약간 늦게 가십니다. 네. 길이 막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이 아니던데요? 네. 때로는 이제 심각하실 때도 있고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헬싱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헬싱키에 있는 이제 트럼프의 정상회담에 지각을 했고요. 네. 이제 트럼프는 지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 트럼프도 한번 복수하듯이 했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복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약 4시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메르켈 총리하고 회담할 때 그 유명한 개 끌고 장면. 갔었죠. 네. 그 콘이라는. 엄청 큰 근데 배를. 그것은 결례 정도가 아니라 그건 네.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나중에 가서 걔를 무서워하는 줄 몰랐다. 나는 잘해주려고 한 거다.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한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뭐 독일 언론들이 굉장히 격앙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
우크라이나에 이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때 네. 한 4시간 정도 그때는 기다렸습니다. 4시간. 네. 네, 이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푸틴한테 찍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황님 또 그분은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뭐 물컹물컹한 뭐 아르헨티나 분이신데 그분 한 50분 정도 좀 약간 기다림을 당했고요. 저는 다른 분은 다 늦어도 교황 만날 때는 안 늦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그날도 늦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한국은 여기서 이제 예외될 수가 없죠. 그래서 2017년, 2019년 문재인 대통령도 한 몇십 분씩 이분이 아시다시피 KGB 출신이고 그 KGB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온갖 다양한 교육을 받겠죠. 심리전이라든가 심리전, 등등등. 어떠십니까, 교수님? 예. 이렇게 몇 시간이나 늦는 정상을 혹시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없죠. 항상 늦는 사람은 항상 늦기 마련인데요. 그렇긴 하죠. 어느 순간부터 세계 여론이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계략이 있다. 네, 오히려. 이렇게 네.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의외로 네. 늦지 않고 오히려 일찍 나간다. 네. 그러면 그 나라와 관계를 정말로 정말 우호적인, 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어떤 자기의 정치가로서의 어떤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닌가. 본격적으로 육하 원칙을 통해서 푸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where, 그러니까 장소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푸틴은 대체 어느 나라를 좋아할까요? 중국이 이제 뭐 보통 서방 언론에서는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려 그러는데 중국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겉으로 공식적인 입장은 중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근데 실제로는 중국의 기업들이 많이 거래를 줄이거나 사실은 제재를 하는 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사실 두 나라를 너무 친한 나라, 맹방이라고까지 말을 하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딱 그 시기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할 때 이제 네. 푸틴이 외국 정상들, 주요국 정상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갔는데 뭐 그 뒤에 중국 쪽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는 얘기를 중국에 미리 얘기를 안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 안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중국 당국이 말해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워낙에 이제 불안정을 만드는 전쟁을 꺼리는 입장이고 굉장히 뭐 기분 나빠했다더라. 물론 다 소문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세계 그 드론 생산 70% 하는 DJI 거기도 이제 드론이 살인 무기로 쓰인다 지역 나오니까 명목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러시아를 겨냥한 그 세계의 비판을 받아들인 거죠. 아니 이제 러시아 사람들 남아 정책이 있잖아요. 따뜻한 바닷가를 좋아하시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은. 네. 그러기 위해서 자꾸 이제 시리아에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튀르키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를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예. 사실은 그 싸움을 하는 것도 네. 사실은 좋아하니까 싸움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역의 애착, 뭐 예. 애정 좋게 말하면. 네. 지금 전쟁을 할 때 서방에서는 세계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어떤 그런 전쟁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서 푸틴 대통령이 제시하는 그 어떤 이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루스키 미르. 러시아의 세계란 것인데 네. 이 루스키 미르에는 세 나라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들어가는데요. 우크라이나 중시하는 이유가 이 루스키 미르는 사실 동슬라브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슬라브인의 최초의 국가가 세워진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그 키이우 네. 그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을 그 러시아 역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뿌리. 예,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동슬라브인의 정신적, 역사적 뿌리로서의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따라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전쟁까지 하게 된 이런 역설을 네. 보여주는 것이죠. 푸틴 아까 지각 뭐 4시간, 3시간 기본 나왔습니다만 교수님. 푸틴 대통령이 기다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유일하게 지난 예, 9월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한테는 30분이나 일찍 가는
어떤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 자체가 뉴스였습니다. 사실은 그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에 체제 전환을 한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사실은 일방적인 짝사랑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놓고 등거리 외교를 하든지 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대한민국에 더 쏠리는 모습을 보여서 북한이 상당히 속상해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옐친 정부든 그 푸틴 정부든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 지탄을 받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네. 사실 유엔에서 유일하게 푸틴 행정부 네. 이제 러시아를 두둔해주고 하는 정부가 사실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가 겪은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북한의 어떤 위상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짝사랑 관계가 이제 해치고 네. 공개 연애를 하는 공개 연애를.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브로맨스 얘기까지 나오고요. 맞습니다. 일종의 예, 수사지만. 아니, 같은 나이 또래가 아닌데 무슨 브로맨스예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가장 큰 군사적인 특색이 공중전이 안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격전으로만 이제 진퇴가 지금 네네. 결정되는 상황인데 엄청난 그 포격전 그리고 포탄의 소비량이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포탄을 쏴야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로서도 어느 틈에 이제 바닥이 나는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통로가 바로 북한이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한반도가 뭐 열강들의 그 대리전을 벌이는 어떤 네. 그런 상황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는데 21세기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네. 대립이 외국으로 네. 해외로 수출돼서 우회적으로 거기서 또. 네. 우회적으로 대리 전쟁을 하는 이 기막힌 또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От официального Сеула зависит, удастся ли вернуть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траекторию столь выгодного для наших стран и народов партнерства. Хочу подчеркнуть,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осол, мы к этому готовы. 지금 푸틴에 대해서 육하 원칙 하에 입체적으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누구입니다. 푸틴과 얽힌 인물들, 사실은 주변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죠. 우리도 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죠. 제 친구는 다 좀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네, 52년생 푸틴은 프리고진을 비롯해서 여러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해 오고 있죠. 사실은 그 푸틴이 권력을 잡은 뒤에 정적들이 사실은 있었긴 했죠. 하지만 네. 지금은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사라졌다. 예, 네. 사실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만약에 그 푸틴의 그 권력을 위협할 만한 인물이 나온다면 이 측근에서 나올 그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제2인자를 살펴보면은 많은 경우에 아마 그 메드베제프 네네. 그분을 이제 들 텐데 지금은 상당히 충성의 모습을 보이고 호흡이 잘 맞지만 어쨌든 간에 그 독재 체제 아래서 1인자와 2인자는 항상 껄끄러운 관계일 수 있고 지켜보면서 살펴봐야 될 네. 부분이라고 봅니다. 푸틴의 측근이라고 하면은 그 푸틴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권을 많이 챙겼던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뭐 예전에 뭐 실로비키 그룹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이제 크렘린의 이너서클 같은 이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은 그 푸틴의 그 연방보안국 KGB 후신 FSB 수장을 지냈던 그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이런 사람은 반푸틴 인사들 숙청과 그다음에 크렘린의 돈 세탁을 많이 맡아왔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국영은행의 부행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크렘린의 그 부비서실장 그 세르게이 키리엔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아들은 그 러시아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부콘탁트라는 소셜 미디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얽혀 있어요. 그리고 푸틴 1기 때 총리 지냈던 측근 그 미하일 프라트코프 이 사람은 대정부국장도 했는데 역시 아들이 은행을 경영하면서 러시아 군에 자금을 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핵심이군요. 전부 다 얽혀 있어서 크렘린 권력과 뭐 에너지, 금융 등등 각종 이권이 결합이 돼 있고 푸틴이 계속해서 나라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측근들한테는 혜택을 베풀고 그만큼 또 부패도 심하고 권력은 유지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푸틴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표트르 대제라고 예. 하더라고요. 교수님 예. 사실입니까? 예, 일단 네. 뭐 표트르 대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원래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 서방 색채보다는 동방 색채가 강했던 나라인데 이 동방 색채를 지우고
서방 측으로 돌아서는 그 기점에서 개혁을 추구한 그 러시아의 황제인데요.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이 피오트르 대제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롤모델로 삼는 것이 네. 만약에 서방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방을 지향했지만 피오트르 대제가 그 궁극적인 목표는 서방을 뛰어넘는 더 강한 열강이 되는 것이었었는데 피오트르 대제의 그 궁전이 사실은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그 베체르고프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화려한 궁전이 있고 거기에 분수가 있는데요. 분수에 그 사자의 어떤 입을 찢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조형물이 있는데 그 사자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당시에 그 북유럽에서 이 서로 다투는 어떤 그 열강이 네. 기존의 패권 국가인 스웨덴이었고 아. 거기에 도전하는 그 러시아였었는데 그 피오트르 대제가 결국은 스웨덴을 제압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푸틴이 서방과 대립 관계에 있고 러시아의 또 위상을 높이겠다. 이런 어떤 국가 목표를 세웠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그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그 러시아의 위인이 바로 그 피오트르 대제였던 것이죠. 네. 네, 푸틴에 대해서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입니다. 푸틴은 23년째 연설에서 위대한 러시아, 강한 러시아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2013년, 2014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혁명, 봉기 사태였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푸틴 대통령은 그 전에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통치하는 우크라이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네. 자기가 구상하는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 맞서는 미국의 주도에 맞서는 또 다른 어떤 그 경제 정치 연합체를 형성했었고 마지막 퍼즐로 우크라이나를 거기 끼우면서 완성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그 키이우에서 대규모 시민 봉기 아니면 시민 혁명 네. 아니면 그 푸틴이 볼 때는 그 시민들의 폭동이 일어나면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쫓겨났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히 미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그렇게 볼 만한 어떤 정황 증거가 많이 정황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확실하게 앞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러시아의 위상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대결하고 강한 러시아를 만들겠다는 식의 입장 선회를 했다고 보입니다. 네. 다음은 푸틴의 무엇입니다. 독재자의 이미지가 우리한테는 뭐 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또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러시아 출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러시아의 영웅, 푸틴을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일 테고요. 정말 상반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정책을 폈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교수님? 독재자다 상대주의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 독재했느냐? 네. 운이 좋았는지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외화들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돌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생기를 찾았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 보통 사람들이 볼 때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더라. 네. 이런 상황이죠. 먹을 게 생기고. 예, 그래서 네. 뭐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얘기하더라도 엘친 대통령 집권 시절에 제가 러시아에서 알고 지냈던 고려인 부부가 네. 있었는데 네. 30년 된 구닥다리 네. 옛날 소련 그 자동차를 네. 타고 다녔는데 그 푸틴 대통령 집권기에 찾아갔더니 독일제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는 곳이었죠. 또 하나 그 푸틴 대통령의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러시아가 엄청난 농토를 가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농업 분야가 완전히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러시아의 그 푸틴 행정부가 상당히 그 농업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정책이 효과를 봐서 지금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국제 그 위기 속에서 그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것이 이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체력이 됐던 것이죠. 네.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을 개발해서 해외에 그 팔면서 수출하면서 이득을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쉬운 그 장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이 그 돌아가게 만든 네. 어떤 성과는 그 푸틴 대통령의 어떤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네. 그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대개 우리가 다시 한 1년 반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과 이 세계의 언론을 보자면 네. 가장 기본적인 논조가 서방의 강력한 체계적인
제재를 받고 있으니 러시아 경제가 금방 허물어질 것이다. 네. 파탄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상은 맞지 않았죠. 그렇죠. 상당히 잘 버티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러시아가 뭐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경제 기본 체력을 다져놓은 상태에서 전쟁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고 네. 그 경제 체력을 다진다는 측면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일정 정도 그 작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나저나 구정원 기자님, 제가 그 2000년대 초반에 외교부 출입할 때 그때도 이제 대통령이 푸틴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푸틴입니다. 15일 안에는 안 변해요. 네. 근데 아까 뭐 독재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푸틴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권위주의적인 통치자라는 거지. 이게 그 지난번 선거 때 뭐 국제감시단이 절차상의 문제가 일부 있었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니까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억압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에요. 물론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저는 푸틴이 전쟁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자국 내에서 네. 이거를 독재자라고 우리가 꼬리표를 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그 시니컬하게 얘기해서 네. 러시아는 너무 유능한 독재자가 많았습니다. 역대로. 예, 네. 독재자가 사실 능력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파탄 나기 마련인데 네. 뭐 스탈린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소련에서는 독재자 내지는 어떤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체제가 상당히 잘 유지되는 상황이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설적으로 안정된 독재 체제 아니면 안정된 장기 집권 체제가 유지될수록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후계 구도가 상당히 그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네, 네. 후계 구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뭐 갑자기 뭐 그 사건이 유고가 일어나거나 끝났을 때 그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후계 구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그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우를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앞으로 러시아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참 답도 없고 답답하고 너무 인명피해도 엄청납니다. 일단 알파고 기자,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우리 국내만 네. 보더라도 이제 많이 소식이 밀리고 있는데. 네. 네. 저는 이 전쟁이 시작하고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즉슨 이제 기회에 들어갔다가 다음에 기회를 철수했잖아요. 네. 다음에 전쟁이 완전히 동반 전선에서 이제 열렬하게 진행되기가 시작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이라는 땅이 사실은 예전에는 오스만 제국 밑에 있었고 일본이 이제 폴란드 밑에 있었고 그 모스크바 네네. 공국에 있었는데 밑에는 오스만 제국, 옆에는 폴란드 어디까지 버틸 수가 있어서 네. 러시아 제국이랑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자치국으로 갑시다. 마침 이제 소련이 시작을 했을 때 네. 그 당들을 우크라이나한테 줘서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가 시작했고 다음에 조금 더 시간 흘러가면서 동방에 있는 땅까지 줬거든요. 네네. 예, 서방에 있는 땅은 오케이.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손을 잡아서 폴란드하고 오스만 제국 상대로 싸워서 가지고 왔던 땅인데 근데 동부에 있는 땅은 네. 러시아 제국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아무런 도움 없이 네. 생 자기 몸으로 사왔다고 가지고 왔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내 서부를 땅이었는데. 몰라도 네. 니네들이 이렇게 가서 서양 사람들이랑 악수하고 친해지고 뭐 나토니 EU 가입이 난리를 친 거라면 그럼 그 땅 정도는 돌려줘야 돼. 그거 왜냐면 못 그 본다. 땅은 러시아 니네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그치, 우크라이나라는 러시아 입장에서. 나라가 있는데 네. 그 나라를 선배님 저는 이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친 우크라이나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이제 저도 응원하고 했죠. 저 러시아 사람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 입장에서. 역사를 따져서 말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주권을 러시아인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라고 얘기하면서 침공을 하는 거 그것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러시아의 네. 목표는 이 전쟁이 끝날 거라면 적어도 동부 정도 제가 가지고 가야지 끝나야 되는 전쟁이 아닌가. 푸틴의 입장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W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약에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 푸틴이 오늘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은지 깔끔하게 한
한 문장은 좀 그렇군요. 네,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구정원 기자님. 혼돈을 지나서 민주화의 길로. 난리 나고 분단될 것이다. 난리 나고 분단될 것이다. 분단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후계자가 없어요. 그만큼 강력한 후계자. 희망찬 모습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그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없어지면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랍의 봄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랍의 봄 그 독재 체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민중들이 민주화가 되고 정당 정치가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린 지금 그걸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랍의 겨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국가가 다시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걸 보면 네. 과연 푸틴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는 그런 유토피아가 들어올 것인가 오히려 더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서 예, 러시아의 그 나이든 세대는 네. 상당히 그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고요. 젊은 세대는 불안해하겠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역시 세대 간의 차이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오늘 이슈 W에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짚어봤습니다. 전쟁이라는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푸틴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